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유용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를 때는 그렇게 더디게 오르더니 빠질 때는 또 이렇게 훅 빠집니다. 그런 때인 만큼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 현명한 자세는 주식시장의 유용한 정보들 머니트렌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자세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마감 시황 함께 보시면서 내일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면요. 어제보다 1.43% 하락한 2,695.8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710선까지 떨어진 뒤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 추가 하락하면서 13거래일 만에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1% 하락한 927.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1조 2,799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203억 원, 7,696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만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4,143억 원을 매수했고요. 기관이 1,411억 원, 외국인은 2,600억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달군 머니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간밤 미국 연준이 3월 FOMC 의사록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미친 충격이 꽤나 커 보입니다. 일단 연준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은 물론이고요. 종전과 비교해서 2배에 가까운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거라고 합니다. 자, 연준의 50bp 인상 관측은 이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대차 대조표를 매월 950억 달러 축소한다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 이야기는 기술주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에는 미국발 긴축 우려에 더해서 실적 부진 전망이라는 그늘까지 드리워졌는데요. 오늘 종가 5% 가까이 빠지면서 10만 원도 깨진 99,900원입니다. 자,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15%가량 하회할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자, 외인과 기관까지 쌍끌이 매도에 나서는 카카오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저희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인트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원자재값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인트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할 업체들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강남제비스코 등입니다. 자, 페인트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름들이죠. 자, 사실 페인트 업체들 지난해에도 원자재비와 물류비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가격을 올렸는데요. 자,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계 특성상 이번 추가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난해 두 차례 가격 인상에도 원자재 수급 불안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어닝 쇼크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올해는 전쟁으로 경영 여건이 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인트 관련주들의 앞날은 또 어찌 될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파트너님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모든 공시를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기술적 분석까지 완벽한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 네네. 그 전에 오늘 방송 어떻게 임하실 건지 또 오랜만에 네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네. 방송에서는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제 의견도 들어가긴 하지만 항상 베이스에서는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이 방송이 1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많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 외형은 너무나 따뜻한 분인데 또 분석하실 땐 정말 냉철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투자는 굉장히 차가운 심장으로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투자하면서 힘든 마음도 달래실 수가 있고요. 또 기술적 분석을 보실 때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정말 딱딱 짚어주십니다. 이용준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하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이렇게 머니 이슈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시장 어제 나스닥 급락 여파를 좀 고스란히 아는 모습입니다. 네네네. 삼성전자의 77조 매출이라는 역대급 실적 이슈가 나왔음에도 좀 묻히는 모습이었고 네네. 또 눈에 띄는 게요. 최근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카카오 그룹주들에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발 리스크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자세히 짚어볼 텐데 우선 현재 미 연준의 긴축 정책 앞으로 얼마나 더 시장에 충격을 줄까요? 우선 다들 이제 예상을 하던 부분이잖아요. 네. 앞으로 6번에서 7번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26%. 사실은 마이너스 2%가 넘으면 하락폭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수가 국내 지수 코스피, 코스닥 2%가 넘으면 보통 종목들은 곱하기 3 정도에서 5에서 6%가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5에서 6%가 빠지면서 문제가 됐던 건 차트들이 많이 좀 망가지게 됐거든요. 21선 아래 하회하면서 망가졌는데 바로 반등이 나오면 바로 빠른 반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차트가 다시 만들어지기까지는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몇 개월이 정도 걸리니까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스닥 우선 국내 증시를 보기 앞서서 나스닥 증시가 빠진 이유가 우선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있긴 한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뭐 비둘기파가 어쩌고 매파가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간의 비둘기파 매파에 대해서는 뭐 대충 추상적인 의미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또 혹시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이야기 편하도록 말씀드리는데 우선 비둘기파를 말씀드리면 비둘기파는 평화의 상징이고 약간 순한 모습이니까 온건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건파가 하는 일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소비를 활성화해서 물가를 인상하고 뭐 시장을 좀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비둘기파가 보통 하는 언급이고 네. 매파 같은 경우는 매는 무서운 동물이고 약간 더 육식성은 강하기 때문에 강경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그 판인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저축을 장려하고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조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게 매파적 발언입니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 이 다음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편할 텐데요. 오늘 사실은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국 중앙은행 레이얼 브레이드 부의장 지명자의 발언입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원래는 연준 내에서는 비둘기파로 분류되셨던 분인데 네. 이번에 발언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쵸. 금리를 많이 올리고 보다 빠르게 올리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히 나스닥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우선 핵심을 말씀드리면 미국 중앙은행이 5월부터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 1년의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즉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의 그 내용은 2017년, 19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큰 한도로 하겠다라는 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중앙은행 발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비둘기파여서 온건하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게 지금 흐름상은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비둘기파든 매파든 간에 지금은 모든 포지션을 매파적인 자세로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파 의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둘기파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블룸버그 원문 기사를 좀 보니까 뉴욕 연방은행
전 총재인 빌 더들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약 증시를 잡지 못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가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증시를 잡아야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모이고요. 은행으로 돈이 모이면 금리를 또 인상하면 또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모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가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경직돼 있고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에 물가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원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는 또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그 스탠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하고 시중의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증시에 있는 돈도 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긴축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미들기파 매파 지금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한 달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이미 원자재 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 음식 물값도 지금 이미 많이 오르고 있어요. 빵값 포함해서. 네. 하지만 전쟁이 이제 장기화전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장기화가 된다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이런 조건이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더 악영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FOMC 회의록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대차 대출 보상 자산을 줄이는 방안, 즉 양적 긴축의 빠른 진행을 하겠다. 가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는 5월부터 0.25가 아닌 0.5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5월부터는 보다 공격적인 양적 기축을 하겠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지금 모든 회의록은 매파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충격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인데 한 번에 충격이 한 번 오면요 다음 FOMC 회의 발표할 때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는 웬만큼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도 횡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두렵다고 해서 오늘 저희 무료방에 보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하락에 모든 종목을 손절하고 주식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저번에 어떤 전문가분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시장을 견뎌내는 그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인내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섭구나, 놀랬구나 하면서 딱 그만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한번 버텨보셔야 나중에 상승장이 되고 나서 주변에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오면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버텨보시면서 수업료 또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시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으시면 버텨보는 거 저는 공고해 드리는데 아예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락은 이렇게 걱정할 수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판단이고 앞으로 상황은 앞으로도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FOMC 회의록 내용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하락장대로 버텨보시는 게 어떻겠나. 물론 지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현금 비중 늘려보시면서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서 같이 고민 나누시면서 한번 이 상황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거 어떨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대형주 얘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1분기 매출 77조, 역대급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 기록했단 말이죠. 정확히 오늘 68,0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많이 사들였어요.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카카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들고 있는 두 개 종목이 삼성전자, 카카오. 최근 오랜 부진 딛고 좋아지는 흐름에 좀 타는가 했는데 실적 우려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약세, 좀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 카카오 내용이 사실 오늘 핵심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었고 2등 종목이 카카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저는 삼성전자 다음이 사실 다른 그룹주인 줄 알았어요. 아,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카카오 종목을 자주 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561만 명이 들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인데 2등이 카카오입니다. 191만 명이 들고 계신데 두 그룹을 합치면 소유자 단순 평균 752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요. 뭐 굉장히 많은 수가 들고 있는 거죠. 뭐 5명, 6명 중에 한 분은 카카오 또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한 이유가 이 752만 명이나 되는 분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알려드리고 네.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752만 명이나 들고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앵커님 말씀하신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냥 삼성전자를 지우고 차트만 보면 굉장히 악재가 있는 회사 차트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중이나 무중이나 뭐 이런 걸 했을 정도의 공시로가 안 좋나? 뭐 매출이 안 좋나 이런 느낌의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2022년 1월 달 초반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오르지 않고 빠져 있고 네. 22선을 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68,3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가 되지도 않았는데 68,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기사가 나올 텐데 매출은 분기 매출은 역대급이지만 52주 신고가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만약 68,300원이 깨지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점을 깼다는 거. 그러니까 52주 신저가가 났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했던 대내적인 변수의 악재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악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악재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변수인 공격적인 긴축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우선 삼성전자는 글로벌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해 봉쇄령이 내려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져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물류의 어떻게 보면 공급망의 핵심지인데 여기를 통하지 못하면 물류비가 상승될 것이고요. 또 상해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공장들이 오리온도 있다고 하고요. 공장이 많은데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이 생겨서 그게 다시 또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또 영업비에 대한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돈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감내를 해야 되니까 네. 소비 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핸드폰을 2년에 한 번 더 바꾸신 분이 3년에 한 번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오너 블록딜 이슈도 있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큰 금액이지만 0.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짚어드렸던 문제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GOS, 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이 최근에 있었죠. 이게 보면 이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핸드폰에 발열 현상이 난다고 합니다. 발열 현상이 나면 GOS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게임을 좀 늦추면서 발열을 줄이는 시스템을 이게 삼성전자에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걸 또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새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 사실은 기사에서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사전적 의미로는 설계된 반도체를 제조하는 전담 공장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텔,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대형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삼성전자한테 이 반도체를 설계했으니까 이거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보통 위탁을 하고 굉장히 큰 금액의 대형 고객들인데 문제는 이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수율이라고 하면 수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수율이 높으면 불량률이 낮고 수율이 낮으면 불량률이 높은데 삼성전자가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네네. 여기랑 비교했을 때 수율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항상 1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TSMC랑 비교했을 때 수율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
그 고객사였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TSMC로 이탈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분기 매출은 사실은 이제 매출이나 실적 같은 경우는 6개월 후 또 1년 후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은 지금 최고가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내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는 사실은 기사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악재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고객사였던 엔비디아, 인텔,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인 대만의 TSMC로 이제 이탈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추후에 그 파운드리 매출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사실은 실질적인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OS 문제가 이제 뭐 터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파운드리 문제가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에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561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대외적인 변수들은 사실은 입에 걸면 코에 걸면 코골이, 입에 걸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귀걸이죠. 입에는 거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런 악재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제 매출이 좋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진다. 이게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8,300원이라는 최저가를 오늘 68,000원으로 깼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라인 7만 원도 깼기 때문에 지금 68,000원에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탑티어 그룹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쟁사에 대해서는 뭐 팩트적으로는 이게 뒤처져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의 호조는 더 이상 주가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또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는 따로 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글들을 읽어보면 하나의 삼성전자가 이제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자가 유보율이 2021년 기준에 32,906%거든요.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파운더리에 대한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해서 수율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제 변곡의 시점이 되는 시점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시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배당도 될 수가 있고 네. 자사주 매입도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방치한 느낌이 있거든요. 21선 밑으로 굉장히 오래 밀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담당자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다만 시점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61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물리는 것보다 삼성전자 종목 물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 지금 차트 보여드리면 제가 동그라미 친 구간이 사실은 제가 어제에서 말씀드렸던 68,300원 구간입니다. 이게 52주 신저가였는데 오늘 보란 듯이 68,000원으로 신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다음 지지라인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다음 지지라인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65,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지지라인을 65,000원 이 정도 부분까지 라운드 피크값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빠졌다가 지지받고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면서 가는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점을 잡는 건 감히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나 이제 각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를 그 연말까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고 그리고 6만 원 후반대, 지금 68,000원이잖아요. 6만 5천 원, 6만 8천 원, 6만 9천 원 사이에는 모아가자, 추가 매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애널들은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부분들이 보면 이 네모친 구간, 7만 원대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기간 많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500만이 넘는 주주분들은 평당가가 7만 원에서 뭐 7만 2천 원, 3천 원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로 하면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니까 그것도 금액도 크게 들어가셔가지고 금액을 보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애널들이야지 시장 흐름은 이 파운드리 문제도 해결되고 GOS 문제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 실제로 다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면
6만 원대 후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은 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6만 원 모아가지만 저항 라인은 7만 원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바로 급등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감안하시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자이시니까요. 그래서 저금 든다 생각하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악재들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 기록한 삼성전자였습니다.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들이 팩트 위주로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경쟁사인 대만 TSMC와 비교했을 때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있고 또 GOS 문제죠. 고위 성능 저하 문제도 불거졌다는 점들 팩트 위주로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신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참에 새로 진입을 해야겠다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짚어주신 악재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7만 원에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삼성전자 살펴봤고요. 카카오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카카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앵커님? 노란톡이 생각납니다. 네, 노란톡. 옥 생각나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그게 사실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TS상 카카오에 대한 그 개요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컨텐츠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시작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 카카오톡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제가 그 소유자 상위 기업이라고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191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했지만 2등 종목 국민 종목 또 카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요. 네. 근데 카카오의 하락은 저는 삼성전자와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든지 GOS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매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카카오는 국민 정서와 상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최근에 차가운 반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3위가 카카오입니다. 1등은 LG노텍, 2등은 삼성엔지니어링, 3등은 카카오인데 4월이 들어서는 연일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찍었다 오늘 10만 원을 깨진 99,9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굉장히 많이 매수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했다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는 풀어야 될 문제가 저는 국민적인 정서, 우선 국내에서는 그걸 먼저 풀고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어제 이제 카카오 운영진들하고 언론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들이 몇 개 나와서 제가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면 네. 먼저 카카오 악재를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12월 전에는 정부가 플랫폼 규제라고 해서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 골목 상공까지는 침해하지 말아라. 하고 그때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카카오 주가가 하락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가장 저도 기억에 남는데 작년 12월인데요. 경영진 먹튀 논란이 카카오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이후에 먹튀 스톡옵션 지분을 매각하면서 생긴 문제였는데 이 카카오페이만 하락한 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하락했거든요. 보시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4개의 지금 그룹주들이 올라있는데 12월 달 주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40% 넘게 똑같이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말인즉슨 국내의 개인, 외국인 기관들에게 철저하게 우리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줬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냉정하게 반응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카카오 차트도 12월 달부터 쭉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상생이고요. 정서의 호감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제 남궁훈 카카오 대표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는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15만 원까지는 자기는 뭐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현재 종가로 99,900원인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무조건 사서 15만 원까지는 들고 있어야지. 쉽게 생각하면 대표가 15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적정 주가가 15만 원이 되는 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적정 주가가 15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의지는 15만 원까지는 나의 의지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모호하죠. 적정 주가에 대한 산출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정서에 대해 부합하게 15만 원까지 내가 올리겠다라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목표가를 15만 원 잡고 우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성수 카카오 센터장님 말씀하시기를 카카오 공동체,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의 해외 매출을 40% 이상 올리겠다. 왜냐하면 국내에 치중돼 있고 국내 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골목 상권 침해한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카카오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택시도 부르고 뭐 선물도 보내고 뭐 돈도 보내고 은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매출을 늘리겠다. 해외 글로벌화하겠다라는 게 의견이시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은 현재 10%인데 3년 내 30%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사실은 골목 상권 침해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웬만큼 좀 약간 사업성이 있는 것들을 다 계열사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열사가 134개나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4개 계열사를 통합해서 100개까지는 줄이겠다. 그리고 그런 말은 골목 상권이 할 건 골목 상권이 하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상생에 제안을 어제 4월 6일 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카오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구체적인 본인들의 이제 목표치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돈을 3천억 규모의 상생 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3천억은 어디다 쓰느냐 좀 봤더니 첫 번째는 소상공인한테 1,000억을 쓰고 디지털 컨텐츠 창작자한테 550억, 공연 창작자한테 150억, 모빌리티 쪽에 500억, 스타트업은 200억, 지역사회 600억 정도를 이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은 굉장히 차갑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이런 상생의 경영안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겠다고 올해 이제 비전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를 보실 때 우선 15만 원 대표님이 말하신 1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는 카카오가 게임 회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올해 신성장 사업 중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임의 신성장은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통해도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은행도 메타버스를 하고 카카오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의 올해 호재는 그 메타버스하고요 NFT 사업 분야를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면 게임주도 사실은 반토막 정도 거의 다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카카오 게임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 지금 메타보라로 바꾼 메타보라 회사도 있고 그리고 보라코인도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돼 있고 그리고 보라코인을 이용한 또 게임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신사업이 잘 먹히면 카카오도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사업보다는 해외 진출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의 악재는 완전 다른 느낌이죠. 삼성전자는 매출과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분야의 악재라면 카카오는 민심과 상생에 대한 악재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주들의 마음을 바꿔 넣어야 주가 배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1억을 벌기도 너무 힘든데 뭐 800억, 900억을 이제 스톡 옵션으로 차익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상처가 되는 기사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올해부터는 그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주가 자체가 99,9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호가창을 보면 10만 원과 99,900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9,900원은 99,800원이 떨어지면 보통 이제 그 수익률로 하면 0.1%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10,000원이 넘으면 500원 단위가 됩니다. 1,500원, 11,000원 되기 때문에 0.5%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주식 지금 말하는 10만 원짜리 카카오와 99,900원짜리 카카오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시간외를 봤더니 10만 500원을 올려놓고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가, 종가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10만 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카카오는 21선을 깼지만 다시 한번 올리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99,900원에서 호가가 99,100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등락률 차이가 5배 정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그런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지금 주가 99,900원은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또 비교를 해갖고 왔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경쟁사는 국내에서는 저는 네이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비슷해요. 네. 카카오가 시총이 46조이고 어제자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이버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고 네이버는 네이버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개념이 맞고 예전에 네이버가 훨씬 더 컸죠. 근데 시가총액은 카카오가 46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이버는 54조입니다. 비슷하지만 네이버가 약간 더 큰 느낌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한번 분석을 해서 카카오의 현재 주가는 과연 비싼 거냐, 싼 거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카카오의 2021년 영업이익이 5,949억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시총을 영업이익으로 나눠가지고요. 얼마 정도 되냐 봤더니 멀티플로 하면 78배.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78을 곱하면 시총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단순 계산 곱하기를 하면. 네.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봤죠. 이것도 사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수많은 공식 중에 한 개고 단순합니다. 근데 제 기준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이 54조고 영업이익이 1조 3,255억이거든요. 그래서 시총 나누기 영업이익을 하면 멀티플상으로 네이버는 4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비싼 주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주가의 부양은 꼭 이렇게 시총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좀 비싼 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는 수많은 이제 전략들을 구상할 테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차가운 반응이 있으니까요. 카카오는 뭐 좀 더 노력하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나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날도 좋은 게 이번 정부에서는 신성장 사업 또 메타버스 뭐 게임 이런 사업에 또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카카오가 한번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카카오 상장 또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보니까 그 분할한 계열사도 많지만 상장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카오 엔터가 상장할 예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을 드리면 가자 카카오 15만 원으로 하지만 8만 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8만 원이 깨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인플레와 또 전쟁 이슈 뭐 이런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업종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험주, 뭐 곡물 관련주 저희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봤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페인트 관련주 이야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자, 페인트 관련주 대안으로 좀 삼아볼 만합니까? 우선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무료 저희 그 오픈방에서 노루페인트로 대장주가 우선 나왔기 때문에 노루페인트를 공략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네. 보니까 시가갭도 좀 많이 뛰었지만 호가 흐름상 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수도 많이 무너지니까 노루페인트가 대장주는 맞는데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노루페인트가 4.66%로 5.08%로 마감했네요. 그리고 관련했던 삼화페인트는 마이너스 0.48% 마감했고 KC는 마이너스 2.5, 강남 제비스코는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 5% 가지고 대장주이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페인트까지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주, 뭐 사료주 급등락을 너무 많이 봤는데 사실 지치거든요 시장에서는. 쌍용차도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는 이슈는 있지만 이제 원유값 상승으로 페인트까지 간다 이렇게 보기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수까지 빠지는 거 봉을 보시면 장대 음봉 긴 꼬리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21선 위에 있어서 살아있긴 하지만 그 생각보다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인트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 좀 지워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안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가장 현재로서는 강하게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강하긴 하는데요.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인트 관련주 오늘 괜찮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페인트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하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대응법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달군 머니 이슈들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 만나보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일진그룹주 관련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진그룹주 PI 첨단 소재 인수전 참여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 가져와 주신 일진그룹주. 네. 요즘에 뭐 인수가 굉장히 핫한 이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진 그룹주 중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일진 네. 홀딩스. 그래서 상한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일진그룹주 상한가 갔던 이유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수가 많이 빠지고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태에서 11시가 좀 넘었을 때 이게 상한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이게 상한가를 갈 수 있을까? 보통 지수가 하락하면 추격 매수하기 굉장히 힘든 게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하기 때문에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에 9은 물린다 보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회원들이랑 같이 볼 때는 뭐 매수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거의 다 물립니다, 사실은. 근데 일진그룹주가 오늘 특히 일진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내일 흐름을 봐야겠지만 저는 조금 예상해보면 내일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해서 내일 또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강한 재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물론 시장이 판단하겠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이런 지수 하락할 때 일진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그 사유가 PI 첨단 소재라는 상장사가 있었거든요. PI 첨단 소재가 첨단 소재 인수전에 일진 그룹들이 돌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예비 입찰에서 일진 그룹주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은 재료는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매각 대상은 PI 첨단 소재 지분 54%를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를 51% 넣으면 자회사니까 다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랐는데 PI 첨단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는 부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하고 반도체용 폴리이미드 필름 생산하고요, 연구 개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 PI 첨단 소재가 글로벌 필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 회사고요. 재무제표도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진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일진 다이아나 일진 전기도 사실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진 홀딩스는 상한가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면 일진 홀딩스 정도 내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게 재밌는 게 수급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호재 기사가 이게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일진홀딩스 분봉인데요. 이게 보면 10시 시작하는 시점을 보면 9시 이렇게 9시부터 사실 상승이 시작돼 있었어요. 근데 상승 이후에 굉장히 눌렸다가 실제로 상승은 10시 24분에 이제 그 수급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10시 24분에 들어오면. 네. 근데 조회를 해보면 기사는 없어요. 기사는 없다는 게 기사가 없지만 누군가는 알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10시 24분에 급등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기사는 11시 16분에 더 드라이브 김재현 기자가 PI 첨단소 인수전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30분에 40분 거의 1시간 있다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11시 16분을 보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모르긴 몰라 15% 정도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왔다가 상승이 나온 사람이 따라 들어가는데 또 밀리니까 또 매도하고 근데 또 사. 근데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1시 16분에 더 드라이브 기자를 보고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는 HTS상 기사는 1시 8분에 기사가 나옵니다. 1시 8분 이때 다시 올라가는데 네. 정보의 비대칭성은 분명히 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보면 공평하게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만 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수급만 호가창만 보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초고수여가지고 손절을 잡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호가창 보고 아무 큰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가신 분은 상한가를 먹었을 것 같은데 오늘같이 주가가 밀리는 지수가 밀릴 때는 일진홀딩스를 잡기는 쉽지 않았지만 오늘 상한가가 시간차적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보다는 일진홀딩스 흐름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머니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일진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테마의 지속성 자체는 길게 보지 않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일진그룹 관련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세한 대응법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달군 머니섹터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머니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NP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NP 흐름 보면요. 5.19% 하락이 나왔고요. 12,8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NP 이전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던 그룹이고 네. 최대 주주는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네. 해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왜 NP를 좀 선정을 해주셨는지.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자리가 우선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도 말씀 많이 드려서 위직 스튜디오가 모회사고 모회사는 컴투스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총이 가볍고 여러분들이 지금 급등에 목말라 있을 것 같아서 NP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재료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NP 위에는 위직 스튜디오가 있고 NP 그 위직 위에는 컴투스가 있고 컴투스 위에는 컴투스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4일 날 컴투버스라고 이제 설립을 해서 조인트 벤처식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재료는 미국 디버시파이드사와 MOU 체결을 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고도화하겠다고 3월 23일 날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NP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가장 좋은 게 시총이 가장 가볍습니다. 제가 말한 지주사, 모회사 다 했을 때 가볍기 때문에 NP가 급등이 나오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121선과 22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인데 NP가 오늘 4% 정도 밀렸어요. 그래서 한번 수급 들어왔고 횡보, 상승, 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21선 동그라미 친구의 지지를 받으면 가장 빨리 가는 메타버스 종목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하루 이틀 정도 보시지만 3, 4일 지나면 종목을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가져왔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서 NP라는 종목도 내일 다시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샵 0082 누르시고 이용준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장전에 8시 반 정도 들어오시면 NP도 같이 제가 흐름 짚어드릴게요. NP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기본적 분석상 재무제표하고 공시상 전환사채 이슈인데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NP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내년에 올 영업 예상 금액이 작년보다 440%를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40억밖에 되지 않지만 2021년이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보율도 676%이기 때문에 저는 유보율을 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위험한 종목들을 추천하면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혹시 크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까지 확인을 하고 드리는 거다 보시고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추가 상장 공시가 2021년 9월 29일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보행 이슈로 숨겨져 있는 매도 물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 꼼꼼히 또 확인했더니 이미 95만 주의 추가 상장 이슈는 이미 지금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장 이슈는 앞으로 더 없다. 그래서 지금 사더라도 오보행 이슈가 없는 MP를 좋은 자리에 살 수 있는데 내일 자리를 보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냥 하실 분들은 12,400원 정도 지지받는 걸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는 제가 1, 2, 3차가 있는데 1차 목표가만 방송에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차, 3차는 노란톡방에서 드릴 건데 14,000원 1차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14,000원 보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보고 있으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장에 14,000원 나쁘지 않거든요. 13%니까 방송 보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2차 목표가도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샵 0082 누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하락장이기도 했고 급등에 목말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종목으로 NP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흘렀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힘있게 갈 거라고 보고 계시고 또 1차 목표가만 1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추가 목표가들 더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2차, 3차 점점 더 내 포트폴리오 풍성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의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